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핑크색 옷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특히 남자분들, 핑크색 셔츠나 맨투맨 입는 거 어떠세요? 아마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선뜻 손이 안 갈 겁니다. 남자라면 핑크는 좀... 이런 생각부터 들죠. 핑크는 여성의 색, 파랑은 남성의 색.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공식이 단 100년밖에 안 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맞아요. 충격적이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색깔 구분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최근에 생긴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핑크색이 어떻게 남자의 색에서 여자의 색이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 건데요. 마케팅의 음모부터 세계대전, 나치의 만행, 그리고 현대의 젠더리스 트렌드까지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핑크색의 진짜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저 멀리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시절의 귀족 남성들, 어떤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검은색 정장? 회색 코트? 천만에요. 18세기 유럽의 남자들, 특히 귀족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화려하고 다채로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옷장을 열어보면 정말 무지개 빛깔이었어요.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돋보였던 색이 바로 핑크색이었습니다. 당시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을 상상해보세요. 남성 귀족들이 입고 나타나는 의상이 얼마나 화려했을지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온몸에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둘렀죠. 그런데 왜 하필 핑크색이었을까요?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18세기 당시 핑크색 염료는 빨간색보다 훨씬 제조하기 어려워서 정말 비싼 색이었습니다.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치닐이라는 벌레에서 추출한 염료를 사용했는데 핑크색을 만들려면 이 비싼 빨간 염료에 희석제를 섞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물로 희석하면 색이 탁해지고 금방 바래버린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고급 핑크색을 만들려면 특별한 기술과 재료가 필요했죠. 당시 최고급 핑크 염료는 금값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핑크색 옷을 입는다는 건 나 이만큼 돈 많다를 온몸으로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요즘으로 치면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을 입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당시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도 핑크색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에요. 18세기의 색채 이론가들은 핑크색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핑크색은 빨간색의 힘과 활력에 하얀색의 순수함과 부드러움이 더해진 색이다. 따라서 이는 젊은 남성,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왕자나 귀족의 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색이다. 당시 핑크색은 소년의 색으로 불렸어요. 열정적이면서도 온화한,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젊은 남성의 이미지를 상징했죠. 반면 파란색은 하늘색을 상징하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색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섬세하며 영적인 여성의 색으로 인식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아이들 옷에서도 이런 구분이 명확했다는 점이에요.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과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는 남자아이들에게 핑크색 옷을, 여자아이들에게는 파란색이나 흰색 옷을 입혔어요. 1918년 미국의 한 육아 잡지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은 남자아이에게는 핑크색을, 여자아이에게는 파란색을 입히는 것이다. 핑크색은 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색이기 때문에 남자아이에게 더 적합하며 파란색은 더 섬세하고 우아한 색이기 때문에 여자아이에게 더 어울린다. 지금 들으면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색깔 구분이 100년 전에는 완전히 반대였다니요.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이 공식이 뒤바뀌기 시작했을까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용적이고 튼튼한 옷이 중요해졌죠. 화려한 색깔의 옷은 일하기에 부적합했고 더럽혀지기 쉬웠거든요. 그리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패션 역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군복을 입게 됐죠. 군복의 색깔은 카키색, 올리브색, 회색 등 어둡고 실용적인 색깔이었어요. 4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을 경험한 남성들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을 비실용적이고 비남성적인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경험이 남성다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형 백화점들이 아이들 옷 판매에서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합니다. 메이시스, 블루밍데일스 같은 유명 백화점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파랑은 남자아이, 핑크는 여자아이.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정교한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첫째, 명확한 부분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었어요. 둘째, 성별에 따라 다른 옷을 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형이 입던 옷을 동생이 물려받아 입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남자아이 옷과 여자아이 옷이 구분되니까 따로 사야 하는 거죠.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의 육아 잡지, 여성 잡지, 광고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반복했어요. 핑크는 부드럽고 섬세한 여자아이를 위한 색입니다. 파랑은 강인하고 활동적인 남자아이를 위한 색입니다. 현명한 어머니라면 아이의 성별에 맞는 올바른 색깔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광고들은 정말 교묘했어요. 부모의 책임감을 자극해서 마치 올바른 색깔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쁜 부모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이 일어나면서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와 맞물려서 이런 메시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퍼져나갔어요.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색깔 구분은 옷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어요. 장난감도 성별에 따라 색깔이 구분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이들 방 인테리어, 학용품까지도 성별에 따라 색깔이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핑크색의 역사에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홀로코스트의 비극입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던 나치 독일은 인간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끔찍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노란 별 표시를 달아야 했고 집시들은 갈색 삼각형, 정치범들은 빨간 삼각형을 달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홍색 역삼각형이에요. 분홍색 역삼각형은 동성애자 남성들을 표시하는 표식이었어요. 당시 나치 독일에서는 동성애를 사회를 타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심각한 범죄로 취급했어요. 이런 이데올로기에 따라 수만 명의 동성애자 남성들이 강제수용소로 보내졌어요. 강제수용소에서 분홍색 삼각형을 단 사람들은 다른 수감자들보다도 더 혹독한 대우를 받았어요. 나치는 동성애자들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잔혹한 실험을 했어요.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나치 시대에 약 5만 명에서 6만 3천 명의 남성이 동성애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고 그중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이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해요. 더욱 슬픈 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들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다른 나치 피해자들은 전후 복권되고 배상을 받았지만 동성애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독일에서 동성애가 완전히 비범죄화된 건 1994년의 일이에요.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상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1969년 뉴욕의 스토널인에서 일어난 항쟁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운동 과정에서 나치 시대의 차별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분홍색 삼각형을 스스로의 상징으로 채택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신들을 억압하고 박해했던 상징을 오히려 자긍심의 상징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1970년대 초 미국과 유럽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분홍색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나치가 사용했던 역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뒤집어서 억압에서 해방으로, 굴복에서 저항으로의 의미 변화를 상징했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분홍색 삼각형은 더욱 강력한 정치적 상징이 됩니다. 에이즈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 ACT-UP라는 단체가 설립됐어요. 이들의 상징적인 슬로건 중 하나가 바로 SILENCDATH였어요. 그리고 이 슬로건과 함께 사용된 것이 바로 분홍색 삼각형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핑크색 자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핑크색은 더 이상 여성스러운 색이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의 색이 되기 시작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색깔에 대한 인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색깔에 대한 서구 중심적 사고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분홍색이 남성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사무라이들이 벚꽃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겼거든요. 이런 다양한 문화적 맥락들이 알려지면서 핑크는 여자색이라는 공식이 얼마나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편견인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패션업계에서도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색깔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구찌, 발렌시아가, 생로랑 같은 브랜드들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핑크색 남성복들이 런웨이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2010년대 들어서 한국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핑크색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BTS, 엑소, 세븐틴 같은 남성 아이돌 그룹들이 핑크색 옷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K-팝 스타들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젊은 남성들이 핑크색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2010년대 후반부터 사회의 주축이 되기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색깔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남자색, 여자색이라는 구분 자체가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져요. 이들은 색깔을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보지 성별을 규정하는 도구로 보지 않거든요.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젠더리스 또는 젠더 뉴트럴 패션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남성복, 여성복 구분을 없애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출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동복 업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핑크색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2020년 미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18에서 34세 남성의 약 40%가 핑크색 옷을 입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어요. 이는 10년 전 같은 조사에서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나 증가한 수치예요. 여기까지가 핑크색의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18세기 프랑스 귀족들의 화려한 핑크색 패션에서 시작해서 20세기 마케팅의 음모, 나치의 끔찍한 만행,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용기 있는 저항,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젠더리스 트렌드까지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관습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둘째, 색깔 같은 사소해 보이는 것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셋째, 상징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분홍색 삼각형처럼 억압의 상징이 저항의 상징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핑크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자의 색이라는 생각 대신 그 안에 담긴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역사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입은 핑크색 셔츠 한 장이 우리 사회의 오래된 편견을 깨는 데 작은 힘을 보태게 될지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흥미로운 상식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는 척 연구소였습니다.